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사기 인문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춘용 지음, 한정선 옮김, 휘닉스 출판입니다. 이 책은 역대 중국 고전 가운데 가장 널리 전파된 명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언을 명언의 유래, 명언의 해석, 명언의 이야기, 명언의 역사적 사례 등 네 부분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대성한 책인데요. 이 책을 낭독하기에 앞서 사마천과 사기에 관해 아주 잘 요약된 네이버 지식백과에 실린 김원중 교수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려 합니다. 사기의 탄생. 동양 역사서의 근간이자 인간학의 보고. 동양뿐 아니라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는 사성 사마천이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에 따라 완성한 역사서로 전설상의 황제 시대부터 자신이 살았던 한무제 때까지 2000여 년을 다루었다. 특히 주나라가 붕괴되면서 등장한 제후국 50개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 칠웅, 즉 진을 비롯한 한, 위, 제, 초, 연, 조 등의 흥망성쇠 과정을 주축으로 한 인물 중심의 통사다. 역사 속에 명멸해간 제왕과 제후,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각국의 생존사가 사기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춘추 전국시대를 정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려온 상고시대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생존 싸움이 서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펼쳐진 개개인들의 힘겨운 삶은 사기 곳곳에 각인되어 있다. 역사상 많은 지식인들이 이 책을 인간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파헤친 인간학의 보고라고 보는 이유이다. 사기는 중국 고대사를 사관에 입각해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사마천 개인이 보여준 불세출의 통찰력과 날카로운 안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기는 기전체라는 형식의 바탕을 둔 정확한 기술과 투철한 역사관으로 동양 역사서술의 기본이 되는 책일 뿐 아니라 행간에 작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학서이자 학문의 전 분야를 아우른 백과전서이다. 이러한 사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나 고려사도 기전체로 쓰여 있다. 사기의 쉼없는 생명력의 원천은 처절한 인간적 고뇌를 통해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데 있다. 사마천이 사기의 완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것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세에서 받은 치욕과 오명을 사후에 언제라도 씻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그였기에 모든 것을 사기의 완성에 내걸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 사기는 다른 역사서들과는 달리 국가가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탄생한 대작으로서 저자 사마천의 삶과 사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사마천의 출생 시점에 관해서는 설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한 경제 중원 5년인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다고 본다. 자는 자장이며 용문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 사마담은 한무제 때 사관인 태사령에 임명된 역사가였다. 사마천은 아버지가 받들었던 황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면서 천문과 지리, 주역 및 음양의 원리 등을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했다. 그러다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도인 장안에 오면서 새로운 세계에 더욱 눈을 뜨게 된다. 사마천은 20살 때인 한무제 원삭 3년부터 3년 가까이 전국을 유람하여 오늘날의 호남성, 강서성,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하남성 등을 두루 돌아다녔다. 이때의 유람은 훗날 사기의 현장성을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돌아오고 나서 20대 후반까지는 경악대사인 공안국에게 고문을 배워 유학에 대한 식견도 쌓았다. 청나라 학자 왕국유의 고증에 의하면 바로 무제 원수 5년 나이 28배 사마천은 낭중이 되었다. 낭중은 한나라 관료 체계에서 낮은 등급에 속했는데도 한무제는 순행과 봉선 의식에 사마천을 데리고 다녔으니 사마천이 무제의 총애를 상당히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원봉 원년 기원전 110년 사마천의 나이 36이 되던 해 한무제는 동쪽 태산에 봉선의식을 거행하러 순행했는데 그를 수행하던 태사령 사마담이 낙수에서 병으로 쓰러졌다. 그때 사마천은 무제의 사신으로 파촉 이남 지역에 새로운 군 설치 문제를 처리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위독해진 아버지 사마담은 사마천에게 유언을 남겼으니 그 핵심은 역사를 집필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사마천은 원봉 3년 기원전 108년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 태사령이 되니 이때 그의 나이 38이었다. 사마천이 태사령이 된 지 5년 후 한무제는 태초력이라는 새로운 역법을 발표하고 연호를 바꾸고는 봉선의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개 이 무렵 그가 사기 집필을 시작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가 사기를 혼자 힘으로 저술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아버지 사마담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사기의 체계를 어느 정도 세워두었고 37편 정도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본래 사기를 태사공서라고 불렀으니 이는 태사공이 지은 책이란 의미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칭을 드러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음을 보였다. 그런데 사마천은 한무제의 눈밖에 나면서 크나큰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천안 2년 기원전 99년 한나라의 장수 이릉이 군대를 이끌고 흉노와 싸우다가 흉노에게 도항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씨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 조정의 체면도 깎아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마천만은 그의 토항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릉을 변호하여 결국 무죄의 노여움을 사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3가지 중 하나였다. 첫째, 법에 따라 주살될 것. 둘째, 돈 50만 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것. 셋째, 궁용을 감수할 것. 사마천은 2번째 방법을 취하고 싶었으나 중인에 불과했던 그가 그런 거액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마지막 것을 선택했다. 목숨만이라도 부지하여 역사서를 쓰라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기를 택한 것이다. 궁용의 처절한 고통을 체험한 사마천은 한무제에 대한 원망을 사기 전편에 스며들게 했고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통해 역사란 결코 황후 장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후에 무제에 의해 중서령을 제수받아 다시 무제의 곁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기 저술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다. 사마천이 보임 소경서를 쓴 기원전 91년경에는 사기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사마천이 죽은 시기는 불분명한데 사기를 집필하고 나서 바로 그 해 혹은 그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명언으로 읽는 고전의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새를 잡고 나면 활도 창고 신세가 되고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 조진 궁장 토사구팽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간 범녀는 대부 문종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일전에 새를 잡고 나면 좋은 활도 창고에 넣고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 했지 않소. 월왕은 목이 길고 입이 새처럼 뾰족하니 어려움은 함께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 나누지 못할 인물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월왕의 곁에 있어. 월왕 구천은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 병사를 이끌고 북상하여 회하를 건넜다. 그러고는 서주에서 북방 대국 제나라 진나라와 회맹을 맺고 당시 주나라 천자인 원왕에게 인정받아 춘추시대 말기 폐주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월왕의 책사는 패왕 자리를 확립하는 데 공헌이 지대한 범녀였다. 범녀는 널리 이름이 나면 시기와 질투의 세력이 있기 마련으로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 힘들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월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후에 그는 절친한 친구인 문종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 새를 잡고 나면 활도 창고에 버려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며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도 삶아 먹는 것이 세상이라며 하루빨리 월나라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이 편지를 읽은 문장은 바로 병을 핑계 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종이 반란을 꾀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러자 월왕 구천은 문종에게 보검 한 자루를 하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나에게 오나라를 공략할 계책을 7가지 가르쳐 주었소. 나는 그 중에 3가지를 사용해 오나라를 패배시켰소. 나머지 4가지는 아직도 그대에게 있으니 내 조상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시오. 문종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그 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천은 섬나무 더미 위에서 자고 쓰디 쓴 곰 쓸개를 핥으며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했다. 마침내 강력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진한 구천은 중원을 차지하고 패권을 장악해 하우의 후예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은 뒤에는 공신을 도륙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월왕구천 세가편. 울지 않을 뿐이지 한 번 울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불명 즉위, 일명 경인. 순우고는 수수께끼를 사용해 제나라 위왕에게 완곡한 방법으로 정중히 경고했다. 도성에 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어느 날 대왕의 정원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니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왕께서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자 위왕이 대답했다. 이 새는 일부러 날지 않고 있을 뿐이네. 일단 날기만 하면 저 높은 하늘까지 날 것이며 한번 울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크게 울 것이네.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은 젊은 나이에 즉위했다. 그는 매일같이 음주 가무를 즐기며 국사를 게을리하고 대신들의 충언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형벌로 다스렸다. 이렇게 3년간 시간이 흐르자 나라의 정치는 혼란에 빠졌고 이웃의 위나라에서 제 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다들 국가의 한위가 걱정되었지만 감히 나서서 간언을 올리는 대신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 순우고는 위왕이 수수께끼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궁에 이런 새가 있습니다. 3년이 흐르도록 날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왕은 금세 이 수수께끼의 요점을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그 새는 일반 새와는 다르겠지. 평소에는 날지도 울지도 않지만 일단 날아오르면 하늘 높이 날고 일단 울면 모두 놀랄 정도일 것이네. 이때부터 위왕은 국가를 정비하는 데 열중했다. 탐관을 처벌하고 재능 있고 청렴한 관리에게는 상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역량을 키워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위나라에 출병을 해 반격하고 영토를 할양받으면서 평화도 실현했다. 그러자 주변 국가들은 감히 제 나라를 침략하지 못했고 제 나라는 20여 년간 평화를 누렸다. 화계 열전편. 주나라 양식은 먹지 않는다. 불식 주속. 주무왕이 은상을 멸망시켜 천하는 주나라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백의와 숙제는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절개를 지키고자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수양산에 은거하고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연명했다. 그들은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임종에 가까웠을 즈음 시를 한 수 지었다.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며 줄인 배를 채우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면서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네. 신농, 우, 하우의 호시절은 곧 사라졌구나. 어디에 우리의 몸을 의탁할 곳이 있겠는가. 이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고 생명은 쇠잔에 가는구나. 결국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의 왕자였다. 고죽국 왕은 둘째 아들 숙제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다. 백이는 아버지가 죽은 뒤 동생이 아무 근심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성을 떠났다. 그리고 숙제 역시 국왕의 자리는 반드시 장자가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해 백이의 뒤를 이어 왕위를 버리고 떠났다. 백이와 숙제는 주왕의 폭정에 불만을 품고 발에 연한 지역에 은거하면서 태평 성세가 오기를 기다렸다. 후에 덕치를 한다는 문왕의 즉위 소식을 듣고 형제는 먼 길도 마다 않으며 기산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 안타깝게도 문왕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문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왕은 두 현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고관의 자리와 후한 복록을 제의했지만 백이와 숙제는 이를 완곡히 거절했다. 무왕이 상주왕을 정벌하려 출정하자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머리를 가로막고 서서 신화된 도리로 군주를 시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간언했다. 게다가 이제 막 장례를 치른 무왕이 출정하는 것은 불효이며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렸다. 그러나 무왕은 그들의 간언을 듣지 않고 출정하여 결국 은상을 멸망시켰다. 주나라가 천하를 얻자 백이와 숙제는 상의 유신인 자신들이 주에 귀순하는 것은 수치라 생각하고 다시는 주나라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이들 형제는 수양산에 응거하고 고사리를 캐먹으며 살았다. 그런 백이와 숙제의 형제를 보고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고사리를 뜯어먹고 사는데 그 고사리 또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것 아닌가?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결국 수양산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 백이 열전편. 많을수록 좋다. 다다 익선. 한 고조는 한신과 함께 여유롭게 장군들의 고하를 평가하며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고조가 한신에게 물었다. 짐의 능력으로 군사를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는가? 한신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10만 대군을 거느리실 수 있습니다. 고조가 다시 물었다. 그럼 자네는 어떤가? 그러자 한신이 말했다. 저는 많을수록 좋지요. 한신은 서한 초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이다. 한 번은 한 고조 유방과 한신이 조정의 장수들과 그들의 군사적 능력을 화제 삼아 한담을 나누었다. 그들이 보기에 장군들은 전장에서 펼치는 전투 능력이나
모략을 세우는데 저마다 장단점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방이 한신에게 물었다. 짐은 몇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나? 한신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최대 10만의 군사를 거느리실 수 있습니다. 요방이 또 물었다. 그럼 자네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겠나? 한신이 대답했다. 저는 많을수록 좋지요. 이 말을 듣고 요방이 웃으며 말했다.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면서 자네는 왜 아직도 내 수하에서 일하고 있는가? 한신은 유방의 표정을 보고 그제야 자신이 무심결에 던진 말이 황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교묘하게 유방의 체면을 세워 주었다. 한신이 다시 말했다. 폐하께서는 병사를 거느리는 일에는 미흡하실지 몰라도 장수를 다스리는 데는 그 누구보다 뛰어나십니다. 게다가 하늘이 내린 황제의 몸이신데 어찌 저희 같은 미천한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훗날에 사마천이 한신의 고향인 회음에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현지인들은 입을 모아 한신은 포부가 남달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집안이 가난했지만 맷자리는 높고 넓은 곳으로 찾았다. 한신은 주나라의 주공에 견줄 만큼 한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아마 한신이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후손까지도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신은 자신의 공로를 떠벌리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회음 후 열전편.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울음소리를 잘 내는 도둑. 계명 구도. 진소왕은 맹상군을 구금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맹상군은 소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왕비가 말했다. 호백구를 답내로 주게. 가치가 1000금에 달하는 호백구는 맹상군이 진나라에 막 도착했을 즈음에 소왕에게 바친 터라 그때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호백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다시 구할 수도 없었다. 이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던 맹상군이 문객들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지만 역시 아무도 대책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이때 제일 말석에 앉아있던 문객이 말했다. 제가 호백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개로 변장하고 몰래 소왕의 궁중 창고에 숨어 들어가 맹상군이 바쳤던 바로 그 호백구를 훔쳐왔다. 맹상군이 곧바로 왕비에게 이 호백구를 바치자
왕비는 왕에게 맹상군을 풀어달라고 부탁했고 소왕은 금방 맹상군을 석방해 주었다. 맹상군은 풀려나자마자 도망을 갔다.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구해 위조하고 함양을 빠져나왔다. 그는 한밤중에야 함곡관에 도착했다. 한편 소왕은 아무래도 맹상군을 쉽게 풀어준 것이 후회스러워 그의 뒤를 쫓아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함곡관은 첫 닭이 온 뒤에야 지나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전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맹상군은 병사가 추격해올까 몹시 두렵고 초조했다. 때마침 늘 말석에 앉아있던 그 문객이 이번에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냈다. 그러자 다른 수탉들이 따라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덕분에 맹상군의 마차는 무사히 함곡관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맹상군은 그 문객의 닭 울음소리와 개 변장에 힘입어 제나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사마천은 당시 맹상군의 봉읍인 설당에 갔을 때 그곳 민간 풍습이 산동 지역의 추나라, 노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난폭하고 거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 주민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맹상군이 이 나라에 불만이 있거나 법을 어기고 금령을 위반한 사람 6만여 명을 이곳으로 데려왔지요. 맹상군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많은 문객을 두었고 또 문객의 계명 구도에 힘입어 진나라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그 문객들의 수준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맹상군의 문객들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어도 제나라의 발전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못했던 이유인지도 모른다. 맹상군 열전편. 태산보다 중한 죽음이 있고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 사유 중어 태산, 경어 홍모. 만약 내가 법에 의거해 사형을 당했다면 그야말로 구우일모처럼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죽음과 땅강아지 한 마리 혹은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상 사람들도 나와 절개를 지키려다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나의 지력이 다하고 악행이 극에 달해 더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죽게 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평소 자신의 행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어떤 이의 죽음은 태산보다 중하고 어떤 이의 죽음은 깃털보다도 가볍다. 그 차이는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천한 2년
한나라 장수 이릉은 병사 5,000명을 이끌고 흉노 영토에 깊숙이 침투해 일대 혈전을 벌이며 무수히 많은 적을 섬멸했지만 고립되는 바람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멸하고 말았다. 이릉이 항복하고 패장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무제는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원래는 축하를 하러 왔던 대신들도 이제는 이릉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마천은 옆에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무제가 그런 그를 보고는 의견을 물었다. 이릉은 명장 이광의 손자로 사마천은 젊은 시절에 이광을 본 적이 있었다. 나중에는 이릉과 함께 궁중 시종을 맡은 적도 있었다. 비록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릉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기이한 재주를 가진 선비, 기사라 할 수 있었다. 사마천은 무제에게 이릉이 진정으로 토항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보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그러나 무제는 이릉을 변호하는 말을 듣고 홧김에 사마천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듬해 이릉이 흉노 병사를 훈련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무제는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릉의 모친과 처자를 모두 죽여버렸다. 이때 정의 두주가 황제에게 아첨하며 사마천이 황제를 모함한 죄가 있다고 고했다. 결국 사마천에게 당시 최고의 극형인 궁형이 내려졌다. 사마천은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한때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었다. 태산만큼 무거운 죽음이 있는 반면 깃털처럼 가벼운 죽음도 있다. 같은 죽음이라 해도 그 경중의 차이에 따라 의미도 저마다 다른 것이다. 사마천은 만약 이런 식으로 그가 죽어버린다면 소위 많고 많은 털 중에 한 가닥처럼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늘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고금지변을 관통하는 원리를 찾아내 일가의 학설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역사서 사기의 지필을 마치지 못하면 평생에 이상과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되니 이대로는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모욕을 참아내며 용감하게 삶을 택했고 마침내 공존의 위대한 역사서 사기를 완성했다. 반고 한서 사마천 전편.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치장을 한다. 사위 직이 자사, 여위 열기 자용.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치며 말했다. 에이, 진짜 사나이라면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하고 여자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치장한다고 했어. 지백은 나의 직이이니 나는 그의 원수를 갚는데 내 생명도 바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죽어 귀신이 된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야. 춘추시대 말기에 진나라의 내란이 일어나자 지백은 한 호와 위구를 협박해 병사를 일으키고 조양자를 포위했다. 그러나 한 호와 위구는 비밀리에 조양자와 모의해 지백을 협공해 그를 무너뜨리고 영토를 나누어 가졌다. 이때 지백의 가신인 예양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도망쳤고 반드시 지백의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예양이 처음으로 침입했을 때는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서 궁중 변소를 수리하는 자로 위장해 암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금세 조양자에게 들통이 났고 예양은 솔직하게 자신은 지백을 우회해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다. 조양자는 예양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의인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라며 순순히 그를 풀어 주었다. 예양은 그곳을 탈출하자마자 수염과 눈썹을 온통 다 밀어버렸다. 그러고는 온몸에 오칠을 하고 나병 환자처럼 꾸민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숯을 삼키고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듯 고생스럽게 외모를 바꾼 뒤 예양은 다시 진양으로 가서 돌다리 아래에서 구걸하며 숨어 살았고 내내 조양자를 죽일 기회만 엿보았다.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조양자가 마차를 타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하필이면 그의 마차를 끄는 말이 뭔가에 놀라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암살 계획은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국 예양은 또다시 체포되었다. 예양은 이번에는 죽음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는 조양자의 옷이라도 몇 번 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백의 복수를 하겠다는 소원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조양자는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자 예양은 검을 뽑아들고 고함을 치며 옷을 몇 차례 찌르더니 돌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객 열전 편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울린다. 사면 초가 항우의 부대가 해하에서 군영과 보루를 건설하고 있었다. 병사의 수도 적고 군량까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한군과 제후국 군대가 그들을 겹겹으로 에워쌌다. 밤이 깊었을 때 한군이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자 항우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설마 한군이 이미 초나라 땅을 전부 손에 넣었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 것인가. 기원전 202년 한신은 팽월의 군대와 회합하여 해하에서 항우의 군대를 포위했다. 초나라 병사들은 부상자와 사상자 수가 거의 절반에 달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였다. 항우는 해하의 군영으로 돌아가 장수들에게 방어에 힘쓰라고 분부함과 동시에 출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한나라군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항우는 크게 놀라 말했다. 한군이 이미 초나라를 정복했단 말인가? 어찌 한군 중에 초나라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이가 이토록 많단 말인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깨어난 항우는 군영에서 그와 원정길을 함께한 부인 우희를 앞에 두고 술을 마셨다. 비분강개해진 그는 노래를 한 곡 불렀다. 산도 뽑을 것 같은 힘과 세상을 다 덮을 것 같은 기계가 있어도 사정은 불리하고 오마추도 달리려 하지 않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우희야, 우희야, 너를 어찌할까나. 항우의 노래가 끝나자 우희가 대꾸를 달았다. 한군이 이미 침략했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네. 대왕의 기계가 다 꺾였으니 그의 미천한 천은 어찌 살리. 그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우는 병사 800여 명을 데리고 부상당한 맹호처럼 오추마를 타고 밤새 달려 마침내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피했다. 한군은 날이 밝아서야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기병 5,000명을 보내 추격했다. 항우가 회하를 건널 때 함께 있던 병사는 겨우 100명 남짓이었다. 그들은 오강에 도착했을 때 하필이면 길을 잃고 늪지대에 빠지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군의 추격까지 더해져 항우는 31세로 생을 마감했다. 항우 본기 편. 술을 좋아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다. 고향 주도. 사자가 이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당황해 허둥지둥하다가 명패를 땅에 떨어뜨렸다. 즉각 무릎을 꿇고 줍더니 신속히 몸을 돌려 뛰어들어가 다시 유방에게 보고했다. 밖에 계신 분은 정말 천하의 장사셨습니다. 큰 소리로 저를 꾸짖는데 깜짝 놀라 그만 명패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서 돌아가 자네 주인에게 전하게. 나는 유생이 아니라 고향의 술꾼이야. 라고 하더군요. 진나라 말이자 한나라 초 진류 고향에 여기기라는 사람이 살았다. 여기기는 가장 형편이 어려웠지만 술을 무척 좋아해 사람들은 그를 고향의 술꾼이라 불렀다. 그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성격도 활달했으나 집에 은거하며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유방이 진류를 공격할 때 여기기는 유방이 포부가 원대하고 도량이 넓으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방은 유생을 혐오해서 유생들이 관모를 쓰고 그를 만나러 가면 그들에게 모자를 벗으라 해서 그 안에 소변을 본다는 것이다. 여기기는 유방을 만나 일부러 그를 자극하는 말을 했다. 당신은 폭정을 펼치는 진나라를 위해 제후들을 칠 것입니까? 아니면 제후들을 이끌고 폭정을 펼치는 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까? 유방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그를 꾸짖었다. 이 선비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전국의 백성이 진나라의 폭정에 고통받고 있어. 일찍부터 그들을 공격하려 했거늘 내가 진나라를 도와 제후들을 칠 것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러자 여기기가 대답했다. 진나라를 치고 강산을 빼앗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연장자와 유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옵니다. 유방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몸을 일으켜 겸허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했다. 진류 현령의 항복을 받아낼 대책을 내놓은 여기기 덕분에 유방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류를 손에 넣었고 그를 광야군에 봉했다. 여기기는 그 후에도 수차례 훌륭한 계략을 내놓아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일례로 유방의 명을 받들어 제나라와 평화 담판을 성사시킨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기는 안타깝게도 한신과 관계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한신의 군대가 제나라를 쳤고 그는 결국 제나라 왕에게 팽영을 당하고 말았다. 역생육가 열전편. 섭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는다. 와신 상담. 오왕이 월왕을 사면해 줘 구천은 마침내 귀국했다. 귀국한 후 구천은 심사숙고하며 심혈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렸다. 쓰디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아서나 누워서나 고개만 들면 쓸개를 핥아 쓴맛을 보았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도 쓸개를 핥았다. 춘추시대 인접한 오나라와 월나라는 자주 전쟁을 벌였다. 기원전 297년 부초 전투에서 오나라가 큰 승리를 거둬 오왕 부차는 월왕 구천을 강제로 회계산에 구금해 고립시켰다. 하지만 이때 구천은 대부 문종의 계략에 따라 오나라 태제에게 금은 보화와 미인들을 몰래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 월왕 구천이 이 태제에게 부탁해 오왕 부차에게 사정하자 오왕은
드디어 월왕 구천의 화의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래서 월왕 구천은 처자식과 함께 오나라로 가 부차의 선친 무덤 옆 석실에서 지내며 그곳을 지키고 말을 키우며 살았다. 부차가 출타할 때면 구천은 늘 말 채찍을 들고 공손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후에 오왕 부차가 병이 들자 구천은 충성을 보이려고 친히 부차의 대변 맛을 보고 병세를 판단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부차는 구천이 자신을 경애하며 충성을 한다고 생각해 구천 부부를 월나라로 돌려보냈다. 월왕은 귀국한 후에 자신이 오나라에서 받았던 수치를 말끔히 씻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당시의 수치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 딱딱한 땔감 더미 위에서 잠을 잤다. 또 문에 쓰디쓴 쓸개를 걸어두고 밥을 먹거나 잠이 들기 전에 그것을 핥으며 그때 얻은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도 그는 자주 궐 밖으로 나가 민심을 살피며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애쓰면서 동시에 군대도 강화했다. 월왕 구천 세가 편. 서적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다. 분서갱유. 승상 이사가 말했다. 저는 사관이 진나라의 책을 전부 소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박사관에 소장한 것을 제외하고 전국의 시, 서, 제자백가의 저서는 일률적으로 지방관에 보내 소각해야 합니다. 감히 시, 서를 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 백성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며 옛것의 시비곡직을 논한다는 핑계로 현실을 비판하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잠수에 처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관리가 있다면 같은 죄를 물어야 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안에 책을 소각하지 않으면 얼굴에 문신을 하는 경영과 성단형 4년을 내리고 변경으로 귀양 보내 낮에는 적과 대항하고 밤에는 성을 쌓게 해야 합니다. 단 의학, 점술, 파종에 관련된 책은 여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혹시 법령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진시황은 이 조서를 보고 좋다고 했다. 진시황 34년, 기원전 213년, 함양궁의 1차 연회에서 박사순 우월은 9년을 폐지하고 분봉 제도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진시황이 신하들에게 이를 논하게 하니 숭상 이사가 황제의 전제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백성의 입을 막고 여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시황은 조서를 내려
사관의 진기를 제외한 모든 사설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모여서 시설을 논하는 자가 발각되면 대중이 보는 앞에서 죽이고 옛것의 시비 곡직을 논한다는 핑계로 현실을 비판하면 구족을 멸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관리에게도 같은 죄를 묻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안에 책을 태우지 않으면 경영에 처하거나 혹은 변경으로 귀양을 보내 장성 축조 노역을 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학, 점술, 파종에 관련된 책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혹시 법령을 배우려고 한다면 관리를 스승으로 삼으라 했다. 어느 한순간 함양성 밖 여산 자락에 있는 구덩이에서 책을 태우는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고 짙은 연기가 퍼져나갔다. 이리하여 수백 수천 톤에 달하는 죽간과 목판이 순식간에 재로 변했고 이 불길은 수십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 이어서 진시황은 방사를 파견해 장생불로하는 약을 찾아오게 했다. 이때 제나라 사람 서복과 연나라 사람 노생, 한나라의 후생 등은 선악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진시황이 찾으라는 선약은 찾지 않고 도망쳐 버렸다. 이 사실을 안 진시황은 크게 노했다. 그 화는 유생들에게 옮겨가 결국 어사를 파견해 방사 유생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들끼리 서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중에 법령을 위반한 유생은 460여 명에 달했다. 진시황은 함양성 밖의 구덩이에 이들을 모조리 생매장해 본보기로 삼았다. 후대 사람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분소갱유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진시황의 폭정은 진 2세의 멸망을 앞당겼을 뿐이다. 당 말기의 시인 장갈은 자신의 시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비방했다. 죽간과 비단이 연기되어 날아가니 제업도 헛되이 사라지네. 관문과 황하만이 조령거를 막고 있네. 웅덩이에 재가 미처 다 식기도 전에 산동에 반란이 일어나네. 유방과 항우는 원래 책을 읽지 않았네. 진시황 본기 편.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다. 개과 자신. 순우공의 어린 딸 재영이 상심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따라 장안으로 온 그녀는 조정에 글을 올렸다. 저희 아버지는 관리로서 제 나라 사람은 모두 아버지를 청렴결백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가 슬퍼하는 이유는 사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고 육형을 당한 자는 잘려나간 부위를 다시 붙일 수 없으며 아무리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의 노비가 되어 부친의 죄를 갚고 그럼으로써 제 아비가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게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제 13년 기원전 167년 한 세도가가 의술로 사람을 기만하고 생명을 경시했다는 이유로 순우공을 고발했다. 지방 관리는 이를 유죄로 판결하고 순우공에게 육형을 선고했다. 당시 육형은 얼굴에 글자를 새기거나 코를 잘라내거나 왼발 혹은 오른발을 절단하는 것이었다. 서한 초기의 법령에 따르면 관리가 육형을 선고받으면 도성 장안으로 가서 형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순우공은 장안으로 압송되었다. 황제의 명령은 이미 하달되어 사람이 와서 순우공을 장안으로 압송했다. 순우공은 아들 없이 딸만 5이었다. 순우공은 잡혀갈 당시 딸들에게 한탄하며 말했다.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이런 위기에 몰리니 역시 쓸모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구나. 아버지의 한탄을 듣고 겨우 15세인 어린 딸 재영이 아버지와 함께 장안을 향해 길을 나섰고 그녀는 가는 내내 아버지의 생활 전반을 돌봤다. 임치는 장안에서 무려 8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녀는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맞으며 노숙하는 등 온갖 고생을 다했다. 천신만고 끝에 장안에 도착한 순우공은 곧바로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그러자 재영은 아버지를 구하고자 용기를 내서 문제에게 글을 올렸다. 아버지에게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황제에게 사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신이 노비가 되겠다고 했다. 재영의 효심에 감동한 문제는 그의 부친을 풀어주고 육형을 면해 주었다. 효문 본기 편 좋은 책을 명산에 숨겨두다. 장지 명산. 정말 그 책을 완성한다면 명산에 숨겼다가 뜻이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주어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써 이전에 받았던 수모와 모욕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심한 형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총명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마천은 태초 원년 기원전 104년부터 사기를 쓰기 시작했다. 집필을 시작하고 6년이 되던 해인 천안 2년
기원전 99년 이릉이 준계산에서 흉노와 전투를 하다가 결국 패한 후 흉노에 투항했다. 사마천은 무제 앞에서 이릉이 절대 흉노에 항복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곧 사마천이 황제를 기만한 죄를 지었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는 사형감이었다. 그 무렵 그는 막 집필을 시작했다. 한무제 때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의 경우에는 사면이 되었다. 돈을 내고 속죄하거나 궁형을 받는 것이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돈을 낼 수 없었던 사마천은 궁형을 받거나 죽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궁형을 받을 것인가. 그는 어떻게든 저술 작업을 마치고자 궁형의 치욕을 선택했다. 사기가 완성된 후 사마천은 이를 명산에 숨겨두고 부보는 도읍에 두며 후세의 성인 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는 사마천의 외손자 양훈이 세상에 알렸다. 유실된 부부는 후에 저소손 등이 보충했다. 반고 한서 사마천전 편 100번 쏘아 100번을 다 마친다. 백발백중 초나라 양육이는 활쏘기에 능했다. 백보 밖에서 버드나무 잎을 쏴도 백발백중이었다. 옛날 초나라에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양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넓이 1cm, 길이 3.3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버드나무 잎에 활을 쏴도 쏘는 족족 명중에 100발을 쏘면 100발을 모두 맞췄다. 그래서 많은 궁수가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다. 한 번은 조왕이 전장에서 진나라의 대장에게 화살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조왕은 양육이에게 화살 2대를 주며 자신을 맞춘 대장을 쏘아 맞추라고 했다. 양육이는 힘껏 활 시위를 당겨 화살 하나로 상대를 명중시켰다. 또 한 번은 양육이가 활쏘기 시범을 보이는데 9,000명이 구경을 나와서 큰 갈채를 보냈다. 자신감에 넘쳐있는 그에게 한 사람이 말했다. 잘하는군. 활쏘기를 가르쳐도 되겠어. 이 말에 화가 난 양육이는 활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화살을 쥐며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에게 어떻게 왼팔을 곧게 펴고 활을 지탱하는지, 오른팔을 어떻게 구부려 활 시위를 당기는지를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버드나무 잎에 활을 쏴도 100번을 쏘아 100번을 모두 맞출 수 있을 테지요. 그러나 활 시위를 충분히 당기지 않고
멈춰버리면 금세 힘이 빠지고 피곤하여 활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화살이 곱게 나가지 않거나 한 발이라도 명중하지 않는다면 100발 모두 무효입니다. 양육이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사해 했다. 주 본기 편. 지나간 일을 잊지 말고 훗날의 스승으로 삼자. 전사 불망, 후사 지사. 옛말에 지나간 일은 잊지 말고 훗날의 스승으로 삼으라 했다. 그래서 군자는 더더욱 나라를 다스리는데 상고의 역사를 고찰하고 당대의 상황을 검증하고 세상의 일을 통해 이를 한층 더 깊이 검토함으로써 흥망성쇠의 법칙을 터득해야 한다. 또한 형세에 적합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따져보고 취사 선택과 변화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 진시황은 육국을 통일한 후에도 계속해서 강압 정치를 시행했다. 남벌이 성공을 거두자 점령한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에 편입시켰고 북벌과 서벌도 가는 곳마다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현지 민족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들 민족이 중국을 습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당시 중국 북방의 산계해에 있던 각 지역의 성벽을 연결해서 거대한 장성을 축조했다. 물론 이 거대한 건축 사업과 끊이지 않는 대외 정벌 비용은 모두 가혹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던 터라 진시황은 자국에서도 민심을 얻지 못했다. 반란으로도 진시황의 복종을 잡을 수 없자 사람들은 어떻게든 암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작은 아들 호해가 황위를 물려받아 진 2세에 등극했다. 하지만 진 2세는 진시황과 달리 능력이 부족해서 즉위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황제가 된 지 4년 만에 목이 잘리고 말았다. 궁궐은 소각되었고 진 왕조는 완전히 망해버렸다. 사마천은 진 2세의 망국에서 교훈을 얻어 지나간 일을 잊지 말고 훗날의 스승으로 삼자며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시황 본기 편. 힘찬 활에서 쏘아진 화살도 끝에는 힘이 약해진다. 강노 지말. 게다가 힘찬 활에서 쏘아진 화살이라도 끝에는 노나라에서 생산한 가장 얇은 비단조차도 뚫지 못한다. 아래에서 위로 부는 강한 바람도 마지막에는 기러기 털을 날릴 힘조차 없다. 한 건원 6년
기원전 135년 무안후가 재상으로 한안국이 어사대부로 있을 당시 흉노가 화친을 요구하자 황제는 대신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여러 차례 변경에서 근무해 흉노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던 연나라 출신 왕회가 말했다. 흉노는 화친을 맺어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를 어길 것이 분명하니 차라리 거절하고 출병해 싸우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그런데 한안국은 국가의 현황을 고려해 흉노와 화친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그가 말했다. 400km 밖까지 나가 전쟁을 하려면 군대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현재 흉노는 전마가 충분해 침략할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우리나라로 치고 들어와 그 기세를 막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는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원정을 가야 하니 틀림없이 병사와 말이 지칠 것입니다. 힘찬 활에서 쏘아진 화살이라도 끝에 가서는 노나라에서 생산한 가장 얇은 비단조차도 뚫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부는 강한 바람도 마지막에는 기러기 털을 날릴 힘조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보다는 화친이 낫습니다. 대신들은 한안국의 관점에 동의했고 황제는 흉노와 화친을 하기로 했다. 한장유 열전 편. 배수진을 치고 죽음을 담보하고 싸우다. 배수 일전. 한신은 병사 10,000명을 선발 부대로 정영구에 보내 강물을 등지고 전투하는 진을 폈다. 조근은 멀리서 이를 보고 웃음을 그치지 못했다. 동이 틀 무렵 한신은 대장의 깃발과 의장을 앞세우고 북을 울리며 정영구를 출발했다. 조군은 군영 밖으로 나와 한군과 오랫동안 격전을 벌였다. 한신이 조왕 허를 공격할 때 부대는 협소한 산 입구를 지났는데 이곳이 바로 정영구이다. 조왕 수하에 있던 책사는 정영구를 막고 동시에 지름길로 병사를 보내 한군의 군량 보급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한신의 원정 부대가 후방의 지원이 끊긴 상태에 놓이니 반드시 패하고 돌아갈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대장 진여는 수적 우세를 믿고 한군과 정면 대결을 하자고 주장했다. 한신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정영구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몰래 부대를 주둔시키고 한밤중이 되어서 경기병 2,000명을 지름길로 은밀히 진격하게 해 조군이 군영을 떠나자마자 신속하게 그들의 진영을 공격해 한군의 깃발을 꽂으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러 병사 1만여 명을 강가에 배치해 조군을 유인했다. 날이 밝자 한신은 군사를 이끌고 진격했고 두 곳에서
모두 격전이 벌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가에서 싸우던 한 군은 일부러 지는 척을 했다. 그러자 조군은 사기가 올라 병영을 비워둔 채 모든 병사가 한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한신은 주력 부대를 출동시켰다. 그리고 배수진을 치고 싸워 퇴각로가 없는 병사들은 다시 적군을 향해 사납게 달려들었다. 조군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막 병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자신들이 병영에서 한군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다. 한군은 앞뒤에서 협공을 가해 조군을 철저히 무너뜨렸고 저수 연안에서 조왕 허를 생포했다. 진시황 본기 편.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뜻은 패공에게 있다. 항장 무검 의제 패공. 항장이 검을 뽑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항백도 검을 뽑아 춤을 추며 때때로 패공을 엄호해 항장은 패공을 죽일 수가 없었다. 함양에 입성한 후에 유방은 항우와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홍문연에 참석해 선물을 바쳤다. 항우는 유방과 장량의 공을 치하하려고 연회를 연 것이었으므로 유방의 장수 번쾌는 군장 밖에 머물게 했다. 술을 마실 때 유방은 겸허한 태도로 항우에게 말했다. 제가 함양을 점령한 후에 대왕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되려는 욕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점만은 안심하십시오. 항우는 유방의 겸허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말투에 당장 유방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곁에 있던 모사 범증은 항우가 계속 행동에 나서지 않자 몇 번이나 암시를 했다. 그러나 항우는 못 본 척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범증은 천막 밖으로 나와 항우의 동생인 항장에게 말했다. 어서 들어가 검무로 흥을 돋구시다가 유방을 죽이세요. 항장은 허리에 차고 있던 보검을 빼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말했다. 대왕과 제후들의 흥을 돋구고자 제가 검무를 한번 주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검무를 주기 시작한 항장은 계속해서 유방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다. 이에 장량과 교분이 있어 유방을 죽게 놔두고 싶지 않았던 항우의 당숙 항량이 몸을 일으켜 항장과 어울려 검무를 주며 유방을 보호했다. 장량은 유방이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황급히 천막 밖으로 나가 맹장 번쾌를 불러들여서 유방을 보호하게 했다. 검과 방패를 든 번쾌는 자신을 막아서는 호위병을 재빠르게 몇 명 눕히고 연회 장소로 들어가 유방을 보호했다. 오래 머물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한 유방은 조용히 빠져나와 번쾌와 함께 자신의 군영으로 돌아왔다. 항우 본기 편.
한신을 만든 사람도 소하요. 한신을 망친 사람도 소하다. 성이 소하, 폐이 소하. 재상 소하가 편지를 써서 한신을 속였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억지로라도 입궐에 하례를 드려야 합니다. 한신이 입궐하자 여후가 무사를 시켜 그를 포박하고 장락궁 종실에서 죽였다. 한나라 왕 유방의 봉지 한중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서 발전하기가 힘들었다. 부하들 대부분은 유방의 고향인 강소 북부지방 출신인지라 모두 고향이 그리워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때 한신도 유방이 자신을 중용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도망쳤다. 소하는 한신이 떠났다는 말을 듣고 밤새 쫓아가 진이 그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유방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소란을 피운다고 책망을 하니 소하가 이렇게 말했다. 한신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평생을 한중왕으로 지내시는데 만족하시려면 그냥 두시고 천하를 얻고 싶으시면 반드시 한신이 폐하의 곁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신의 학식과 모략에 대해 온 힘을 다해 칭찬하며 그를 대장군에 추천했다. 유방은 소하의 말이라면 전부 수용했기에 이번에도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신을 대장군에 봉했다. 한신의 지휘하에 한근은 매번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후에 제나라를 친 한신은 제왕에 올랐다. 게다가 항우까지 물리치고 다시 초왕이 되었다. 한신이 제왕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모사 괴통이 한나라를 배신하고 모반을 꾀하라며 한신을 종용했다. 한편 유방은 천하를 평정한 후에 훌쩍 위세가 커진 한신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때마침 누군가가 한신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구하자 유방은 계략을 써서 바로 한신을 체포했다. 물론 나중에 사면하기는 했지만 한신을 초왕에서 회음후로 강등시켰다. 한신은 이때부터 유방을 원망하며 병을 핑계로 조정에 자주 나가지 않았다. 나중에 거록 태수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뒤에는 그와 공모한 한신이 있었다. 한신은 유방이 친히 병사를 이끌고 반란을 평정하러 가는데도 병을 이유로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고는 비밀리에 일부 공모자들과 함께 여호와 태자를 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전에 비밀이 새어나가 버렸다. 여후는 소하의 계책에 따라 황제가 이미 진희를 평정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군신들이 모두 이를 축하하러 궁에 들게 했다. 한신 역시 이에 속아 입궐했다. 그러나 그가 궁에 들어서자마자 무사들이 그를 애워쌌고 여후는 장락궁 종실에서 그를 참수했다. 한신의 성공은
소하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한신의 패배 또한 소하의 책략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백성들 사이에서 한신을 만든 사람도 소하요, 한신을 망친 사람도 소하다 라는 말로 전해졌다. 회음 후 열전 편.